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최고의 석학이 40년 경력을 모두 내던지고 한국행을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를 미친 학자라며 조롱했고 학계는 한낱 동양의 작은 나라에 현혹된 늙은 교수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그의 연구 결과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연구 발표 이후 세계 유수 대학의 교수들까지 앞다투어 한국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40년간 역사학을 연구해온 알렉스 포드입니다. 평생을 예언과 역사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며 살았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건 불과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수천 장의 예언 기록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며 인류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예언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접한 뉴스 하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더군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았어요. 케이시의 예언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가 무슨 하며 비웃는 동료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한서진이라는 한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였죠. 교수님의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연구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63살의 나이에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40년 동안 쌓아온 제 경력이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한서진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 숨겨진 예언의 흔적들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순간 이상한 전율이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달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죠. 특히 평생 친구처럼 지내온 데이빗 로렌스 교수는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가 미쳤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고 언론에서는 저를 망상에 사로잡힌 늙은 교수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보스턴의 야경을 바라보니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났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제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한국으로 이끄는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40년 동안의 연구 자료들과 케이시의 예언 기록들을 모두 담아 한국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들은 제 인생의 모든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마치 미래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었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의 행동 패턴이었죠.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식당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대처 능력까지. 한서진 PD는 저를 여러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고려시대 몽골 침략 당시의 기록들이었어요.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고려는 끝까지 항전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지혜였습니다. 강화도로 천도의 바다를 방패 삼아 버티면서도 끊임없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선시대의 기록도 흥미로웠습니다. 유교라는 엄격한 체계 속에서도 민간의 샤머니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마치 지금의 한국이 전통과 첨단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과 닮아 있더군요. 연구를 거듭할수록 특이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방식으로 극복해냈어요.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새로운 해전 전술을 개발했고 6.25 전쟁 이후에는 폐허 속에서 경제 강국으로 부활했죠. 특히 눈여겨본 것은 최근 2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들이 휘청거릴 때 한국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한 나라로 평가받았고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연구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지혜,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창조해내는 독특한 사고방식까지. 이 현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학자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들과 함께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원래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과중한 연구와 긴장감 때문이었는지 평소보다 증상이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연구하던 젊은 연구원이 재빨리 119 불렀죠.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7분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며 실시간으로 병원과 소통하는 모습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CT 촬영까지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효율성이란 단어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나 싶더군요. 검사 후 의사는 바로 입원을 권했고 저는 5일간 병원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입원 생활이 오히려 제게는 귀중한 연구 기회가 되었어요. 병실에서 맞은 첫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마치 군대처럼 정확한 시간에 회진을 돌았어요.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처방을 조정하고 보호자와 상담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자들의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야간 당직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가 본 어느 병원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담당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연구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꼭 정기검진 받으시면서 연구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퇴원 전날 의사가 이런 얘기를 건넸을까요? 아마도 건조한 의료 지침만 전달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젊은 의사는 달랐습니다.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며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죠. 말을 마친 의사는 제게 건강관리 지침이 적힌 종이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하시되 부디 건강도 챙기면서 하세요.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연구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왜인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5일간의 입원 치료비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보험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었죠. 이 경험은 제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게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과 인간미,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생각해보니 답은 한국인들의 특별한 능력에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협동심,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리고 전통적 가치와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지혜까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었죠. 병원에서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데이빗 로렌스가 주요 학술지에 제 연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었죠.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일 뿐, 이를 예언과 연결짓는 것은 학문적 타락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데이빗의 연구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노트. 거기에는 20년 전 그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비슷한 연구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데이빗의 논문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하버드 최고 석학들의 대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동료 교수들은 데이빗의 편에 서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 연구비 지원까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반발이 제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됐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확신을 주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제 연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죠. 한 달 동안 우리는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처 능력을 수치화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분석했죠. 특히 주목한 것은 집단 지능 현상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협력과 창의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였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나 통계 자료를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러던 중 한 젊은 연구원의 제안으로 한국의 AI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라면 한가했을 시간인데 연구원들이 긴급하게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날 아침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연구원들은 과거의 자연재해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들을 종합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작업 방식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AI 시스템이 과거의 재난 대응 사례들을 학습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직관이 AI의 분석력과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거죠. 그들은 이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 해결 방식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장의 안내로 다른 팀들의 작업도 살펴보게 됐어요. 한 팀은 전염병 확산 패턴을 예측하고 있었고, 다른 팀은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죠. 모든 프로젝트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집단 지성이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 생산 라인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아마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긴급 회의가 소집됐겠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현장 직원부터 엔지니어, 관리자까지 모두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15분 만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공장장은 제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기 속 기회라고 부릅니다. 매뉴얼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장의 판단이에요.
AI가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고 직원들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관적인 판단을 내리죠. 마지막으로 들른 빅데이터 센터에서 결정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위기 대응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였는데 한국 기업들의 패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계적인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한국은 마치 뇌의 뉴런처럼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집단 지능을 실현해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특별한 능력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근원을 찾아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현대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DNA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단순히 경제적 성공 사례를 연구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죠.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집단 지성이었어요. 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놀라운 협동력을 보여줬죠. 과거 몽골의 침략을 이겨낸 방식이나 현대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방식이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특별한 능력이었죠.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동방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경제 대국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었죠.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려웠어요. 제 주장이 너무 과감하게 들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본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모두가 제가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은 분명했고 이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도 충분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미 세계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집단 지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유연한 사고방식까지. 이 모든 증거들이 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새로운 문명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데이터가 제 손에 있었죠. 그런데 발표 준비를 하던 중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 중 일부가 유출된 흔적이 있었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채 학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연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반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데이빗은 비밀리에 대규모 연구팀을 꾸려 제 연구를 반박하는 작업을 해왔더군요. 그것도 굉장히 치밀하게요.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한국의 연구소에서 보내온 데이터 분석 결과에 첨부된 메타데이터였어요. 누군가가 데이터에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일부 파일은 의도적으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데이빗의 최측근 연구원들이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에 접촉해 자료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일부 데이터는 이미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데이빗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한국의 발전이 예언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역사 이론이 무너질 수 있다.
나는 이걸 막아야 한다. 평생을 바쳐 연구한 내 이론이 부정당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치밀해 보였던 음모에도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앞선 기술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한국의 연구기관들은 이미 모든 연구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은 원본 데이터와 조작된 데이터의 차이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었어요. 데이빗의 조작 시도는 이 첨단 기술 앞에서 하나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학회 발표 당일, 저는 데이빗의 조작 증거를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그의 치밀한 음모, 데이터 조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까지. 청중석에 앉아있던 데이빗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그가 쌓아온 40년의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구시대의 종말이었죠. 데이빗으로 대표되는 기존 학계의 편견과 아집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낡은 세계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학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하버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당시 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은 매일같이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로 붐볐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인지. 특히 젊은 학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을 서두르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아시아의 국가가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었어요.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전통과 혁신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찾던 답이었죠. 연구실에서 한국의 변화를 지켜보며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연구 데이터와 기술 혁신 사례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들,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성과들, 그리고 세계 의료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의 진보까지.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 작은 나라의 잠재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는 곧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지,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아마도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한국이 열어갈 새로운 길을 지켜보며 저는 이제 인류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위기 속에서도 더 큰 도약을 이뤄내는 한국인들의 저력,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지혜,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까지. 이런 특별한 모습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